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저 PBR주도 성장주도 에너지가 약화되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하루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른 시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을 다시 드러냈고 미국발 상업 부동산 시장 위기설도 불거졌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개별 테마주들이 약진한 하루였죠. 네, 초전도체, 저출생 등 테마주들이 약세장 속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초전도체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3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요. 특히 신성 델타테크는 1년 새 주가가 10배 이상 뛰면서 코스닥 시총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 개별 테마주가 활발했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질주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시작된 열기는 자동차 부품주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저 PBR, 도요타 사태, 차 부품주 상승 시동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저 PBR의 대장주로 나서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 그룹의 품질 부정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의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약세장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질주가 지속됐죠. 네,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기아는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서현이화는 4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고요. 덕양산업, 모베이스전자 등 주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고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첨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포 유전자 신약 속도입니다. 첨단 재생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R&D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임상 연구 규제 완화, 그리고 임상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면 첨단 재생의료 치료가 허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헬릭스미스가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중국 임상 3상 성공 소식에 이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도 NK 치료제 빅데이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첨단 재생 바이오법 통과로 긍정적 기대감이 형성 중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종목별 파이프라인과 임상 진행 상황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자동차 부품, 세포 유전자 치료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현이화, 모베이스전자, 헬릭스미스,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저 PBR, 도요타 사태 차 부품주 상승 시동입니다. 저 PBR의 훈풍을 타고 현대차와 기아가 날아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투자 심리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모멘텀의 민감도라던가 연속성이 그동안은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전과 다른 재평가, 레벨업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부장님? 사실 작년에 현대차 기아의 실적들은 사실 이보다 더 좋긴 힘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성장주 중심의 시장이 되다 보니
좀 소외가 됐었는데요. 뭐 한마디로 이제 비정상적인 흐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최근 막 기대감 갖고 있는 주주 환원 관련해서도 이미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 나갔고 특히나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뒤늦게 현재 좀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현대차 기아가 작년 올해 예상 실적이 작년치를 그렇게 크게 웃도는 실적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플랫하거나 아니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충분히 최근의 흐름으로는 좀 다른 지금 회사들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반사이익 충분히 기대도 가능해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실적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부품주들까지도 지금 전이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저PBR 종목들의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은 상당히 높지만은 대부분 뭐 저성장의 굴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자동차 업종 그리고 부품주들 상당히 뭐 실적 대비도 싸고 PBR도 낮고 이러한 상당히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이제 올 10월 달이면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또 완공이 돼서 같이 동반 진출한 회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또 겸비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들 주도로 이 저PBR 주들이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꺾인 모습이 좀 나왔죠.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안에서 이 부품주들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부품주들도 같이 한번 기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도요타 품질 부정 사태가 좀 겹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 이제 반사이익에 대한 이슈가 조금 쏠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장님? 그렇죠. 일단 특히나 뭐 4년 연속 글로벌 최대 판매를 기록했었던 도요타 자동차가 이게 보니까 뭐 35년 전부터 이런 부정이 있었고 현재 10개 정도 차종의 이런 또 이제 생산 중단된 상황인데요. 특히나 저는 주목하는 것이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공장이 이제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동남아 가시면 아시겠지만 90% 이상이 다 일본 차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쪽에서의 일단 조금 경쟁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분명히 현대차, 기아 전반적으로 꼭 뭐 동남아가 아닌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제 경쟁력이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도요타의 이게 가장 그 신뢰에 큰 흠집이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저는 충분히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완성차의 호실적의 부품업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 그럼 실적 내용에서 저PBR과 함께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부품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좀 긍정적인 시각 가지면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저PBR 관련된 종목으로 현대차가 오르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이슈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본다면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전기차 관련된 매출이 아니라 그 매출이 제네시스 이제 GV70이라든지 GV80 같은 아니면 투싼이라든지 이런 쪽의 SUV 라인업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진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글로벌로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전망 자체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내연기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의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왜 앞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차로 이제 자동차의 업계 자체가 완전히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기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상당 기간 그 중심에 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 더불어서 동반돼서 좀 달릴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우리가 토요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사실은 토요타라든지 대부분의 일본 자동차는 전기차에서 그렇게 강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토요타 사태로 인해서 현대차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현대차가 사실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기대라면 충분히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같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에서 저희가 좀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에는 서현이화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를 올려봤는데요. 두 분께서 지금 주신 사인을 보면 서현이화에는 다 고사인 주셨고 모베이스 전자는 스탑 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서현이화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유입이 들어오면서 4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3%가량 2.9%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서현이화에 대한 뷰 여쭤볼까요? 예, 일단 서현이화는 긍정적으로 일단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평가 국면에서 자동차하고 같이 달릴 수 있는 가장 그 주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가든 전기차로 가지고 가든 기본적으로 안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잘 팔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 가격이 올라가면 안에 고급스럽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서현이화라는 회사가 하는 부분은 이런 자동차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차가 달리고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준 부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서현이화가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도 저 PBR의 대장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PBR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올해 성장세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뭐 서현이화는 그 앞서서 대표님 말씀처럼 자동차 내외장재 전문재고 이게 전기차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네. 물론 자동차에는 필요하지만 그 전기차에 특화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분명히 아니긴 한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적은 그래도 2021년부터 좋아지고는 있는데 보면은 역사적으로 PBR 밴드가 0.2에서 0.86 정도가 그 고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PBR이 고점이 1일체 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고 현재 주가 수준이면 한 0.76입니다. 그러면 일단 하단보다는 상단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목표가를 26,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게 밴드 상단, PBR 밴드의 상단 정도 수준이기도 하지만 네. 퍼로 따진다면 4배밖에 안 돼요. 4배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충분히 한번 목표를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가격권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하나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 전기차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현대차 조지아 공장과 동반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이제부터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의 매출의 이제 점프업은 가능한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매출의 성장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강준혁 파트너께 좀 여쭤보겠는데 현재 지금 주 고객사 매출 비중이나 아니면 올해 이 부분은 조금 주목해볼 만한 좀 포인트다 하는 모멘텀 어떤 거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서현이화의 경우에는 작년의 실적이 역시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던 가장 주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미국 쪽의 매출이 굉장히 좋아졌고 미국에 이제 같은 업종인 이제 광성 아메리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실적이 이제 폭발적으로 좋아졌는데 사실 그 베이스 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의 아리바마 이제 부분에 이제 현대하고 같이 신공장에 일단 투자를 하면서 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600억 가까이 또 호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현이화라는 회사는 현대자동차의 실적과 같이 가는 회사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형 산타페 나오면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내장재도 서현이화가 하고 있고 앞서서도 이제 더 나아가서 보자면은 소렌토라든지 카니발 기존 차량에도 이 차량들이 계속해서 고급화되는 단계에서 서현이화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종목이 대부분 SUV라든지 아니면 가족형 레저차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판매가 주로 되는 자동차가 바로 그러한 라인업
산업이다라는 점을 일단 감안해 보자면 실적은 사실은 올해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모베이스 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는데 오늘 윗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두 분께서 다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모베이스 전자에 스탑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매수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우리 차트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는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기관들의 이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찾아보니까 의견 자체가 거의 없는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자산운용사의 매수가 들어오긴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수급적인 낙수 효과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베이스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들만 좀 많은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케이스 관련된 회사죠. 휴대폰 케이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는 쉽게 대체도 또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키라든지 하는 부분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요즘 자동차 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저도 자동차 키를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 차죠. 보통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운영,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아날로그에 대한 부품 자체가 계속 좀 디지털화 되어 가고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있고 하는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서현이하보다는 실적 가시성 자체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관들 매수보다는 개인들 매수 때문에 종목 등락이 크기 때문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실력이 좀 기술적 분석을 좀 잘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탑 사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짧게 약간 기술적으로 대응이 할 수는 있지만 뭐 수급이나 트렌드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모베이스 전자가 이제 그동안은 전장 부품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저 PBR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PBR보다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 개선 가능성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추이가 좀 어떨까요, 부장님? 일단은 뭐 현재 뭐 PBR 밴드 정도의 수준을 보면은 현재 0.8이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앞서 서현 이하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전장이라든지 또 이제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2차 전지용이죠. 그런 쪽에 좀 수주를 받다 보니 조금은 더 높은 성장성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대표님 했던 말씀처럼 이게 글쎄요 실적 가시성이 이렇게 아주 뭐 크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물론 이 회사도 2021년부터 실적은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렇게 ROE를 본다면은 작년에 4.5 정도 수준 아직 뭐 미진했다가 그래도 좀 개선되고 있는데 3분기까지 한 5.7 정도 수준까지 왔고요. 일단 4분기 추가로 더 연간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더한다면은 한 7에서 8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앞서 서현이와랑 단순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6천이 넘고 ROE가 20이 넘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유보율도 한 400 정도 수준, 그리고 ROE도 절반도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ROE도 많이 좀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최소한 10대 중반 정도 수준까지는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모베이스 전자가 이제 오늘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는데 11월부터는 좀 약간 박스권에 갇혀서 등락을 좀 반복 중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할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이 고다 스탑이다를 떠나서 종목 등락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주가가 거의 한 16%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2.6% 정도를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점이 사실은 이제 작년 11월 달 고점도 거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한 2,400원 정도 일단 잡으시고 2,400원 돌파 못하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돌파하는 경우에는 일단 한 2,600원 정도까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생법이라고 하는 첨단 재생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시행 이후 반쪽짜리 법안에 꼬리표를 떼어냈다라는 평가인데 줄기세포라던가 뭐 유전자 치료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지 강준혁 파트너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 부분 자체는 법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시행령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 준비가
돼야 될 거고 시간적으로 일단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은 기대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급의 쏠림 효과 자체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첨단 재생의료법 안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꿈의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여기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임상 연구를 위해서 뭐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을 확인을 예전에는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이 부분 자체는 중대휘기 난치 질환자의 하나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적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부분에서는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일단 누구나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정도로만 생각하셔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수급이 몰리고 있고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대응을 지금 이슈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가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좀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입장일지 부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고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좀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이 있다. 뭐 그런 기업도 있을까요? 사실 이 첨생법이 너무 오랫동안 이게 맞아요. 지연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게 완전히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반에 나왔을 때 특히 줄기세포주들 중심으로 상당히 큰 시세를 주곤 했는데 네. 이게 있었나 싶을 정도 되게 조용하게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물론 이게 통과되면은 뭐 장기적으로야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줄기세포 관련주들 특히 가장 주도했었던 그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크게 좀 소외를 받고도 사실 실적도 상당히 이렇게 좀 썩 좋지는 못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도 많이 좀 꺾인 게 사실인데 이 법안 통과 때 가장 돋보였던 흐름을 보였던 것은 사실 NK맥스였는데요. 이 NK 세포 치료제 그런 업체고 이미 뭐 GMP 시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쪽에도 계속해서 그 관련된 그런 논의가 이미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서 좀 그래도 법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판단은 드는데 다만 이 회사가 최근에 대표이사의 이 주식 반대매매 그런 여파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었던 좀 회사이기 네. 때문에 그런 점들은 투자에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법안의 통과가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이 뭐 극심한 그런 식이 질환은 아니고 뭐 생명의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화상 치료제 정도 부분, 세포 치료제가 될 텐데 이쪽 부분들은 아무래도 또 위용적인 부분, 또 삶의 질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져서 뭐 바이오 솔루션, 뭐 태고 사이언스가 관련된 그런 회사고요. 또 이제 과거에 이제 줄기세포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다지 흐름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관련해서는 또 항상 뭐 이렇게 그 수혜가 되는 것은 분명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메디포스트를 비롯해서 차바이오텍 그리고 뭐 파미셀 뭐 이런 네. 회사들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한번 같이 시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처음 나온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반응도가 어떨지 좀 궁금한데 오늘은 헬릭스미스 그리고 이제 HLB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떤 뷰로 보시는지 한번 신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의 신호가 엇갈렸어요. 김성준 부장께서는 전부 다 고사인을 주셨고 강준혁 파트너는 이제 다 스탑을 켜주셨는데 헬릭스미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유전자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소식 알리면서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분 사인이 엇갈렸거든요.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지만 지금 스탑에 사인을 켜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미국에서는 그 조금 좋지 않은 성적을 내고 일본에서는 또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사실 이제 헬릭스미스라는 회사에 대해 가지고는 좀 뭔가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뭐 상한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부분에서 굳이 종목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은 저는 아까 말씀을 해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그냥 트레이딩 영역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부장님께서는 곧사인을 주셨는데 헬릭 스미스가 이제 방금 강준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초에 유전자 치료제 후보 물질에 미국 임상 실패 소식이 있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반전이 됐잖아요. 지금 국가별로 엇갈린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어떤 내용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뭐 사실 한때 이 회사가 이제 코스닥을 대표하는 유전자 치료제 회사고 그렇죠. 시총 네. 상위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뭐 시행착오를 좀 많이 좀 겪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 있었던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DPN 관련된 임상의 그 약과 이번에 중국 노스랜드사에서 한 CLI 중증 하지혈 그런 족부궤양 관련 약은 사실 동일한 약입니다. 동일한 약인데 이제 투여 그리고 용량 이런 차이 정도가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번에 제가 주목한 것은 이제 기준치가 되는 P값이었는데요. 원래 0.25가 기준이었는데 0.001이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임상 환자 240명 대부분이 뭐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효능을 분명히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은 약효에 대한 의심은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조금 그래도 희석은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향후에 이제 3분기에 이 통증 감소 결과까지 더해서 이제 임상이 추가로 좀 나오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에 미뤄와졌었던 뭐 AS와 같은 그런 이제 루게릭 관련된 임상이라든지 또 이제 같은 또 통증에 대한 부분들까지 더 이제 더해진다면은 좋게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DPN을 또 어떻게 또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나 최근에 뭐 바이오 솔루션이 이제 최대 주주로도 들어왔는데 이번 임상 결과를 통해서 뭐 추가적인 이제 임상 비용을 조금 더 그래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CLI 성공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성공이 최종적으로 된다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라이센스 이제 그 시술 수출 그 수입도 비용이 그 매출액 대비 뭐 일정 부분의 로열티 수입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 정상화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틀 연속 상한까지만 사실 오랫동안 조금 흘러내렸고 예전에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바이로그 광풍 때 바이로메드로도 굉장히 투자자분들에게 익숙한 그런 회사일 텐데 그러면 좀 올해 뭐 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지 파트너님 혹시 뭐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회사 파이프라인 엄청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회사가 정상화가 되고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기 시작을 하면 예전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네. 예전에 좀 많이 주가가 좀 등락이 커지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리고 족부궤양이라든지 하지허열 요 세 가지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임상 2상에는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루게릭병 요 부분도 일단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전임상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이제 신장 질환 요 부분도 일단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후보 물질로 보자면은 염증성 장질환 부분을 천연 물질로 이걸 대체해서 낫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일단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신뢰성만 조금 회복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파이프라인은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사실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놓지 못하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지금의 또 상승을 쫓아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부장님? 예, 뭐 대부분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뭐 이렇게 아직도 손실을 보고 좀 힘들어하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네. 아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갈 길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첫 단추를 그래도 희망의 좀 불꽃은 봤다라는 정도의 흐름으로 좀 생각은 좀 들고요. 일단 뭐 이제 3분기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시세 변동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분들이야 뭐 이제 상한가가 풀리고 뭐 일단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뭐 단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이익 실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왕 여기까지 온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시방의 빛을 봤으니 조금 더 한번 약효는 확인을 했으니 네.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존의 관점으로 조금 가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의 정상화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 볼까요? 지난주부터 5일선 고기
고개를 들면서 우상향 확실하게 하고 있고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김성준 부장님께서는 HLB 테라퓨틱스 고사인 주셨어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고사인이고요. 사실 이 HLB 관련된 회사들이 오랜만에 최근에 이게 한동안 막 그 시장에서 소외가 장기간 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단기 급등을 해서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인데요.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략 한 8,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은 한 번은 좀 더 그래도 추세적으로 끌고 가보자라는 차원에서의 고사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 이제 테라퓨틱스가 지금 NK 치료제 글로벌 3상 연내 종료하고 또 빅딜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그럼 주가에 지금 충분히 선반영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스탑을 주신 건지 강준욱 파트너께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감히 이게 다 반영되었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단지 제가 오늘 스탑 사인을 드린 가장 주된 이유는 신규로 접근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스탑 사인을 드렸고요. 이전부터 계속 트레이딩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깨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HLB 테라퓨틱스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일단 대응을 해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HLB 테라퓨틱스도 굉장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만은 같은 푸른 저축은행도 같이 강세잖아요. 아시다시피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어그러지면은 같이 어그러진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종목을 보실 때는 두 종목을 쌍으로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전일의 저가를 지지하는지도 기술적으로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서현이화와 모베이스 전자, 헬릭스미스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삼익 THK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삼익 THK에서 이전받아 제품 양산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규장 4% 강세에 이어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는데요. 10% 상승한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상교육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의 전환을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는데요. 이에 저출생 그리고 교육 테마주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규장 2%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지면서 3%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엔터파트너스 그리고 코아시아 CM,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오늘 정규장에서 별다른 시세가 없었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창솔루션, 유비온이 8%, 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육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메가MD, 오늘 정규장에서 7%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외에서도 탄력적인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7.8% 상승한 3,300원 터치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덕성 우선주가 3.7% 하락으로 지금 1,92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화승 RNA, 자동차 부품주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죠. 24% 급등을 했지만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5%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 오늘 또 저출생 관련주로 16% 급등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1.3% 약세로 전환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빨간불로 마감을 했던 이렌시스 3% 약세를 보이면서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5,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TO 관련주로 지난 금요일 급등 이후 오늘도 1%의 상승을 이어갔지만 시간에서 하락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옥션 2.8% 하락하면서 5,8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 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김병수 PB, ST팜, 김성준 부장, 휴비츠, 강준혁 파트너, HD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 먼저 보겠습니다. ST팜,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네, ST팜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올리고 헥산 원료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전망이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성장에 따라서 그럼 ST팜은 올해 얼마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리보헥산 치료제, RNA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의 원료가 올리고헥산인데요. 이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제의 원료인 올리고헥산을 CDMO, 위탁 개발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매출이 한 2,800억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300억 가량 나오게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하향 쪽, 오른쪽 아래로 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만 살펴보면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2021년에는 한 56억 원 가량 나왔었는데 23년에 334억이 나오면서 6배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올리고헥산에 대한 이제 글로벌 생산 능력이 ST팜이 글로벌 3위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0% 매출 증가하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유는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RNA 치료제 시장이 22년에는 한 5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었습니다. 이게 24년, 이제 올해가 되면서 14조 5천억까지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 업체가 나오게 되었고 미국의 이제 RNA 시장이 올해 상반기, 올해 1월부터 조금 기대 어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혈관 치료제가 FDA 허가 신청을 이제 올해 1월에 앞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6월에는 미국에서 제론 코퍼레이션의 회사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관련 치료제도 허가 여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오니스의 또 다른 이제 RNA 치료제도 임상 3상 결과가 상반기 중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련해서 RNA 시장이 조금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결 매출을 한 3,200억 가량 보고 있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6%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 또한 456억 정도가 나와서 한 37%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빠지는 게 조금 이제는 과도하지 않을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주가가 한 62,500원, 6만 원 초반대까지 나왔습니다. 최저가로는 한 59,000원까지도 59,900원까지 나오게 됐는데 좀 짧게 봤을 때 그래도 한 6만 원, 7만 원 선 그리고 8만 원 선까지는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호재성 기사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이런 바이오 업체들 좀 긍정적으로 보실 때 ST팜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입하기에도 무리 없는 자리 정도로 앞으로의 실적과 성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휴비츠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만광학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안경점과 안과용의 이런 장비가 꾸준한 성장을 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사이에 구강 스캐너 개발을 성공을 했는데 올해 1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제2의 도약을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본업도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신사업으로 불리는 이 구강 스캐너도 1분기에 출시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나 좀 성장을 해 나갈까요? 예, 기본적으로 안경점의 한 65%
25%의 매출 비중, 그리고 안과가 35%인데 안과의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근데 안과가 10%대에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여서 관련된 수익성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출 비중이 9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내 시장에 한정된 회사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기가 워낙에 뭐 사용량이 많아져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선진국 5% 그리고 신흥국 7%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건데, 이미 3D 프린터는 개발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전시회를 통해서 1,000만 불 규모의 공급 계약까지도 얻은 그런 장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구강 스캐너 시장인데, 글로벌 시장의 침투율이 아직 10%대에 불과해서 아직까지 성장 그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관련된 시장에 지금 1위 기업이 국내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 이름이 메디트라는 회사인데 비상장 회사예요. 네. 글로벌 점유율 24%인데 이 회사는 작년에 그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인수했었던 MPK 파트너스가 이 회사를 2조 4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MPK 파트너스가 관련 치과 시장에 상당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정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보는 그런 참고 자료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야고요. 이 시장이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에서의 이런 성적 기대가 지금 큰 상황인데, 이미 전시회 한번 나갔는데 많은 회사들이 또 이제 그 구매 의향까지 좀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침투는 가능하리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치과 관련돼서 밀링 머신도 연말경 출시를 해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치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침투를 한번 기대를 해본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참고할 것은 이제 4분기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업황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주식 운용 사업을 중단하고 특히 중국이 좀 부진하다 보니 구조조정을 좀 이번에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빅패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들,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것을 기회로 활용하면은 그래도 좋은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과적인 그 본업에서 마진은 더 높기는 하지만 치과 엑스레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성장성에서도 지금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일단 오늘 상당한 좀 시세 변동이 좀 컸습니다. 고점 대비 9% 정도의 변동이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전략을 조금은 수정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냐면은 현재 구간에서 1차 정도의 매수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적 발표를 아마 일주일 전후로 하게 될 겁니다. 일주일 안에는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략 한 60일선이 있는 한 17,000원대 정도 수준 정도까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2분할 매수의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지 가격은 대략 한 14,000원 한 중반 정도의 지지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은 대략 한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의 수준의 손절 라인을 좀 두면서 이렇게 한 2분할 정도의 매수 전략 해본다면은 그래도 좋은 성과 가능하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목표 가격은 그대로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강준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 라이징 포인트와 전략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좋아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를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는 그러한 종목군들 좋아하고 있죠. 특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이 작년보다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지주회사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좋아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성장 스토리와 가격적인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제 성장 스토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방어 스토리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 회사는 지주회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그러한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실적 부분에 현대사무중공업이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하나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죠. 이것만 보고 설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자회사들의 실적이 나오면은 곧장 여기서 이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올해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영업이익으로 보자면 지금 거의 2012년 이후에 최고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관심을 일단 가져두시고 목표 한 16만 원 정도, 손절가는 10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내용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인데요. 네, 오늘 특징주로 에코플라스틱 5위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오늘 정규장에서 3% 조정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2.8% 상승을 하고 있고요. 4위는 재룡전기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8% 증가했고요.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도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에 3%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이닉스입니다. 2차 전지 안전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상장 3거래일째인 오늘 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5.5%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애니능률입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저출생, 교육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 교육 관련주들 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규장 5% 상승에 이어서 현재 4% 가깝게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위 THK인데요. 한국과학기술원과 근력보조 로봇 상용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이틀 반등에 나서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과의 협력 소식, 주가를 좀 더 끌어줄 수 있을까요? 네, 삼익TH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AI 웨어러블 로봇에서 가장 먼저 좀 두각을 많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삼익THK와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술을 이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노화나 이제 근거였죠. 고령화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실험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북한산 영봉까지도 오르는 이런 실험까지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키스트 기술을 이전 받아서 이런 헬스케어 신사업 솔루션까지도 완성할 거고 2026년부터 본격화된 제품을 양산화하겠다라는 이런 계획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고령화 쪽에서 충분히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5위 에코플라스틱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경량화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정규장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후 시간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동반 유입 중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차량 경량화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가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PBR이 한 0.97배 가량 나오게 되면서 PBR 1배 이하 종목들 중에서 특히 자동차 부품 쪽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런 차량 경량화 소재 개발이 지난해 10월 11월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때 발표했던 게 올해부터는 이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올해부터 자동차에 이제 납품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요거 관련해서도 아마 이런 수혜를 받았고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부품주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알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결국에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이자 경량화 쪽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세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주가 많이 빠진 상황이었죠. 정책 모멘텀을 받아 올라가고 있는 만큼 관심 유효하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삼성물산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들이 좀 어떻게 보면 양방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금융 계열사들도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늘 같이 주가가 좀 안 좋을 때 낙폭을 좀 많이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합병 과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2020년 9월에 좀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좀 우연일 수도 있지만 금감원장이 당시에 기소 검사로 알려져 있고 관련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의 무죄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M&A 쪽이 어떻게 관련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리닛이라든지 아니면 NXP, 네덜란드 NXP 같은 이런 M&A 기업들이 충분히 거론되고 있는 만큼
오너의 이제 무죄로 관련돼서 이런 M&A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다리는 시선으로 삼성그룹주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주도 진단해보겠습니다. 유진테크, 제주반도체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한 하루였는데요. 일부 경기 선행지표 재둔화로 하반기 반도체 업황 재둔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어떤 모멘텀들 주목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반도체 업종 중에 특히 유진테크의 오늘 하락이 좀 컸습니다. 기사가 좀 나온 것 중에는 일본의 코쿠사 일렉트릭 회사에서 제소한 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지만 결국 저 PBR주로 좀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외적으로 좀 순환 매가 돌고 다시 한번 반도체 돌아올 때 기다릴 시선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 새해부터 약세장 이어가더니 오늘도 주춤합니다. 오후 들어 상승 전환을 시도하긴 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사계지수가 1% 넘는 하락이긴 하지만 2,700포인트는 지지했고요. 선전도 1.1% 하락,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0.1%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연일 부양책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은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스노우볼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스노우볼이란 중국의 주가 지수가 손실 발생 구간 밑으로 떨어질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들이 강제 매도되는 겁니다. 이에 중국 증시 폭락에 힘을 더 실어준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 0.2%, 0.15% 정도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미국에서는 1월 비제조업 PMI가 발표되고요. 이 밖에 1월 서비스업 PMI, 또 합성 PMI 확정치도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